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24회입니다. 언제나처럼 재미있게 라디오를 시작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좀 아쉬운 이야기를 앞에 덧붙여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회차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 사운드 트랙이 조만간 휴식기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6화 정도, 그 정도까지가 올라오면 아마 라디오를 지금처럼 자유롭게 녹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간단합니다. 이제 슬슬 현실에 충실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개인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취미인 이 라디오에 상당 부분 정성을 들였는데 이제는 취미생활과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에 좀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활발하게 녹음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힘이 드는 부분은 역시 녹음 여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홈 레코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좀 바빠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홈 레코딩을 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제약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여러분들에게 활발히 찾아뵙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잠수를 할 생각은 아닙니다. 녹음을 할 수 있으면은 녹음을 딸 것이고요. 편집이라는 시간이 좀 거쳐지고 상당 부분 지금처럼 활발하게 녹음이 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간히 찾아뵐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좀 자유롭게 제 라디오를 들어주시라 라는 말씀 전달해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제 개인적인 푸념? 이런 걸 좀 늘어나 봤고요. 단지 이제 제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나마 공지를 하고 라디오의 빈도수를 좀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괜히 좀 오프닝을 미적지근하게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영향 너무 받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오늘의 라디오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사운드 트랙의 간판 코너 언제나처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과연 제가 어떤 작품을 들고 나왔을지 여러분들 앞에서 브리핑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회차 엔딩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판타지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즉 메이저 작품이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정보 이외에 별다른 정보를 더 취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도화지 같은 느낌으로 이 작품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아, 생각해보니 한 가지를 더 얘기했었네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히로인의 복장이 엄청나게 화제를 일으켰다. 사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작품의 어떤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100%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저처럼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 별다른 정보를 제가 습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렸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라는 것이 조금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과거의 소개는 과거의 소개인 거고요. 현재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소개할지 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작품의 명성에 비해서 꽤나 단출한 장르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판타지물이고요. 두 번째는 액션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 작품의 분위기를 유추해보면 일단 세계관은 판타지일 것이다. 그리고 액션이라는 것이 주력적으로 등장해주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겠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작품이 어떠한 중심 소재를 담아내고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기에 이 작품은 요런 느낌의 중심 소재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갑자기 잘나져요. 근데 작품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더더욱 잘나진다. 요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뭐 정리가 제대로 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빼놓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 여론을 살펴보면 이 작품의 장르 중 먼치킨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꽤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먼치킨물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이미 성장이 다 끝난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 답해버리는 이러한 설정을 가미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주인공이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것을 먼치킨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가 맞느냐,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불분명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소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러한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겠죠? 작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난 오늘 처음으로 모험을 한다. 애니메이션. 던전에서 만남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걸까? 일기입니다. 미궁 도시 오라리오, 통칭 던전이라 불리는 장대한 지하미궁을 보유한 거대 도시. 미지라는 이름의 흥분, 찬란한 영예, 그리고 귀여운 여자아이들과의 로맨스. 사람의 꿈과 욕망이 숨죽인 이곳에서 소녀는 한 조그만 신과 만난다. 모든 파밀리아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모험자 지망생 소년과 구성원 제로, 여신의 운명적인 만남. 이것은 소년이 걷고 여신이 기록한 파밀리아 미스. 자, 판타지라는 세계관에 게임의 설정을 다량 접목시킨 그러한 작품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던전이라던가 레벨, 그리고 스테이터스 같은 RPG에서 상당히 친숙한 요소들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데요. 아마도 작가가 게임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가져오는 것에 흥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요소들이 함유되어 있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작품이 굉장히 취향 저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판타지의 세계관에 게임의 요소들을 많이 접목시키는 작품들이 요새 나오는 판타지물의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라디오상에서 다뤘던 작품이 두 가지가 존재했었죠. 오버로드라던가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같이 게임의 요소들이 원작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인 거잖아요. 물론 제가 판타지물을 많이 접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판타지물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엘 하자드? 그러한 작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게임의 설정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좀 독창적인 현실의 세계와는 약간 다른 맥락의 세계 이런 거를 좀 그려내는 거에 치중을 했던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게임에서 그것들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뭐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 작품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다수의 캐릭터들, 특히나 이제 주인공과 엮여 있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언급한 작품 중 하나인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해서도 비슷한 파티 구조를 가졌던 것을 회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지 이제 분위기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같은 경우는 코미디에 치중을 한 판타지물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국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유의 분위기, 제가 좋아하는 잡초의 혼이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부각되고 증폭되는 이러한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꽤 흡입력 있게 이 작품을 잘 봤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느꼈던 분위기,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린 것 같고요. 뭐 물론 이 정도로만 당연히 끝낼 건 아닌 거죠. 이 작품의 재미있는 세 가지 포인트들 언제나처럼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떠한 이야깃거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여신 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독창적인 설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컨대 속세에 강림한 신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상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신들은 어찌 보면 세속적이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딱히 권위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꽤 그것이 인상 깊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또 자신들만의 파벌, 모험자 집단인 파밀리아를 구축하는 모습들이 작품상에서 계속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신들끼리 좀 새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묘사들이 가미가 돼서 재미있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 중에서 이 작품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살펴보면 바로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주신 헬스티아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민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약칭 덤만추. 굳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헬스티아의 복장, 가슴끈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그 패션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워낙에 화제가 됐잖아요. 유머 게시판 같은 것들을 필두로 해서 친오타쿠 계열의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정말 굉장한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작품의 인기를 상당 부분 견인한 이러한 존재라고 평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 작품에 입문하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좀 실망감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작품을 보기로 마음먹으신 분들 중 대다수는 헤스티아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호의를 가지고 접근하셨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막상 작품을 들여다보면 헤스티아가 작품상에서 가지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얕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중심 스토리에서 이 헤스티아라고 하는 여신이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작품은 던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 헤스티아는 신이죠. 그리고 작중에서 신의 규칙이라고 하는 건 던전의 입장을 금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스티아가 던전에 출입을 해서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요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던전에 출입을 하게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뭐 능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심 스토리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캐릭터 포지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헤스티아가 작중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팔라라고 작품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벨에게 은혜를 내림으로써 벨이 모험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준 장본인,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벨에게 무기를 제공해줬죠. 자신의 신으로서의 자존심, 이것을 내다 버리면서까지 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염원, 이걸 담아서 값비싼 무기를 선사해주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캐릭터의 존재 의의가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마도 이 작품의 작가는 헤스티아라고 하는 캐릭터를 애초에 주역 캐릭터로 그리기보다는 주인공인 벨의 보호자 내지는 작품을 견인할 수 있는 마스코트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신들과 이 헤스티아라고 하는 여신의 스펙이라는 걸 비교해봐도 그것이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실. 다른 신들은 자신만의 고유의 특기라던가 작품상에서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데 반해서 헤스티아는 단순히 벨을 좋아하는 그의 주신이라고 하는 정체성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캐릭터는 대장장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라던가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 이 신 같은 경우는 뭐 전투나 능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작품상에서의 정보통적인 정체성, 그리고 코미디 연출을 넘나드는 이러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작중에서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신, 소마라는 신이 있는데, 이 캐릭터 또한 술을 빚어내는 능력이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의 마약처럼 사용해서 자신의 파밀리아를 통솔하는 이제 그러한 면모를 또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이야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는데, 이 캐릭터는 그냥 뭐 작품상에서 명백하게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정체성이라던가 카리스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구현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영역을 명확하게 형성해내고 있는 그런 신들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헤스티아는 거기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무개성한 신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작품의 일관된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작가가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자수성가의 이미지를 주인공과 또 헤스티아라고 하는 여신에게 더 씌워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밑바닥의 인물이라는 연출을 심어줌으로써 벨이라던가 헤스티아의 파밀리아,
이 요소가 급성장하는 부분을 훨씬 더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러한 속내가 이 작품상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추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작품상에서 그러한 면모들이 감동 코드로 다가오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능력하고 자립할 수 없었던 여신 헬스티아가 자신의 유일한 파밀리아인 벨 크라넬, 이 인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연출, 그리고 적절하게 날려주는 대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는데,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이 좀 오고 갔죠. 나는 부양만 받는 신으로 남기 싫다. 나의 파밀리아인 벨은 변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 아이를 보필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러한 어떤 진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2화에서 직접적으로 묘사가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연출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주신인 헬스티아와 작중 은혜를 입은 벨의 어떤 그 관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밀도 있게 연출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초질관 주장하고 있는 것, 아쉽게 생각하는 건 딱 이겁니다. 헬스티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찌 되었던 간에 작품상에서 중심 스토리 안에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저처럼 이제 헬스티아라고 하는 캐릭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작품에 접근한 사람들에게는 좀 묘한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뭐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2기나 혹은 뭐 극장판이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캐릭터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좀 변화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기까지만 봤던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 내지는 특이점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걸고 넘어지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의 이 시선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세계 전이물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제가 작중 여신인 헬스티아, 이 인물이 스토리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인물로서 묘사가 되는 것이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포인트에서도 작품과 좀 묘하게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인공인 벨 크라넬, 이 인물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작품과 동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텐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사실 이겁니다. 작중의 벨은 이 세계의 사고방식에 구애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러한 이제 외부자의 포지션에 더 가까운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작품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벨은 원래 모험가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할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모험가에 갓 입문한 그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중 이제 모험자의 세계, 던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라던가 파티를 구성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절 무지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작중 1회까지만 해도 모험자를 시작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된 신출내기, 이제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량이라는 것이 일단 압도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목으로도 선정을 하긴 했지만 이 세계 전인물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좀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러한 작품에서도 이러한 작법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익숙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의 문화라던가 생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아는 바가 없는 주인공이 그들의 생활상에 녹아드는 과정이라던가 혹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신만의 신념을 고집하는 이러한 작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서 깊게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상에서 벨이 보이고 있는 행동 또한 그 범주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이 애초에 이 세계 전인물로 기획이 됐다고 해도 별로 위화감은 없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굳이 이 세계 전인물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작중에서 벨이 보이고 있는 모습,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한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같이 협동해서 거대한 악에 맞서거나 혹은 그들을 구원해주는 이제 이러한 묘사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은 전형적인 왕도물, 소년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벨이라는 인물이 너무 틀에 박힌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벨이 작중 어떠한 태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 캐릭터가 모험자로서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 바로 이제 바벨의 어드바이저와 쇼핑을 하는 장면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벨은 바벨이라는 곳이 엄청난 고가 장비만을 취급하는 이러한 곳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드바이저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저가 장비들을 팔고 있는 것을 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쇼핑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이 씬이 아주 단편적으로 주인공이 작중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다른 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서포터, 즉 이제 릴리라는 인물이 주인공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포트라는 직업은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예와도 같은 그러한 이제 직종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그러한 지식이 전무하고 또 기본적으로 착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서포터와의 수익 배분을 완전히 동일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릴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갖지 않고 무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뭐 전혀 거리낄 수 없는 내용이긴 하죠.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 세계관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주인공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무가 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보면 주인공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임과 동시에 왕도물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상을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면 작중 이제 패스퍼레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파티가 다른 파티에게 몬스터들을 떠넘기고 도주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주인공 파티가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인공 파티는 완전히 던전에서 초전 박살이 날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스퍼레이드를 감행한 파티와 재회를 했을 때 그들을 용서합니다. 아이 뭐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쿨하게 용서를 하고 나중에 뭐 동서화합을 하듯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면서 의리를 다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했다는 걸 봤을 때 역시나 이것도 왕도물에 흔하게 등장하는 작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작품의 스토리라던가 작법을 좀 까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런데 확실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재밌게 봤어요. 이 작품을 재미있게 봤지만 작품상의 어떤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좀 짚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왕도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바로 주인공의 폭렬적인 성장,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어떤 클리셰죠.
시간의 흐름으로만 봐도 이 주인공이 성장하고 있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하급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화에서는 모험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완전히 신출내기 모험자로 등장을 하는데 4화에서 급성장했다는 언급이 확실하게 등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화, 작품의 거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는 한 달 만에 레벨 2를 찍었다. 이러한 언급이 이제 확실하게 등장을 해주면서 확인 사살을 하고 있죠. 정상적인 그런 레벨업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감을 살 만한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작중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선량하고 작중 세계관에 무지하면서 전형적인 소시민스러운 그런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이 점이 폭발적인 성장, 이 부분과 상당히 언밸런스함을 유지하면서 묘하게 조화로웠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반감을 꽤나 낮춰주는 효과를 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꽤 나쁘지 않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좀 제가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작품의 이제 완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언급이 등장합니다. 벨 크라넬 주인공이 사실은 제우스의 손자였다. 요런 언급이 등장을 딱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설정을 딱 듣고 나서 두 가지의 감상이 교차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래, 그러니까 주인공이 미친듯이 성장을 했구나. 납득을 했어요. 확실히 개연성을 만들려면 이런 설정 정도는 나와줘야지 수긍이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들었던 또 한 가지의 생각.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야, 얘도 결국에는 혈통빨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서 맥이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는 거긴 하죠. 저처럼 이 설정이 좀 미묘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은 또 이 설정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왜 아무런 맥락도 없이 계속 강해지기만 하는 거야. 뭔가 뒷사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쪽의 리즈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소시민 캐릭터와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그러한 설정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약간 좀 반감을 산다는 측면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러한 이제 뒷배경을 내놓을 거였으면 그냥 주인공이 이 세계 전인물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런 캐릭터여서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갔어도 오히려 반감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일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괜히 쓸데없이 걸고 넘어지면서 저는 두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투정 정도의 의견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는 전혀 지지받지 못할 그러한 의견이라는 걸 또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무리수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 있는 그대로 또 전달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선으로 진도를 빼보죠.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좋다. 여러분 이 작품 감상하시면서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극적인 결론들로 계속 전개를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낌새를 좀 느꼈다라고나 할까요? 작중의 주인공인 벨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 중간에 극적으로 한계 돌파를 해서 그 상황을 종결시켜버리는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다량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터넷상 여론들 중간중간마다 이 작품은 먼치킨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먼치킨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이 아니어서 성장형 먼치킨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팬층이 그 장르를 먼치킨과 같이 결합해서 임의로 부르는 건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해 드려 봅니다. 그래서 작품을 쭉 들여다보면 이러한 패턴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엄청나게 자주 등장을 해 주고 있고요. 제가 대충 손에 꼽아 보니까 한 5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쿨짜리 애니메이션 13화로 1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런 작품에서 5번이나 이러한 패턴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면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씩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몬스터 필리아 에피소드에서 고릴라 몬스터를 아주 극적으로 해치웁니다. 다음 릴리루카 아데, 이 인물을 구원하는 에피소드에서 강력한 몬스터 무리들을 2번이나 연속으로 해치우고 그녀를 구해내는 이러한 묘사가 또다시 등장을 해주고요. 미노타우루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죠. 고전하면서 대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작사를 내버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그게 나오죠. 선체로 기절했다. 아주 유명한 명장면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패스퍼레이드, 여기에서도 아주 극적으로 살아남았죠. 정말 처절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도 그 요소의 연장선상이고, 또 마지막으로 안전지대인 줄 알았던 18계층, 던전의 18계층에서 계층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몬스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을 마지막에 제압하고 끝내버리는 인물이 바로 벨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거는 큰 맥락의 스토리들만 제가 언급을 드린 거지, 이거 말고도 상당히 자잘한 요소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통합적으로 우리들이 관리를 한다 치면 아마 이러한 장면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작품이 1쿨로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한정된 회차에 우겨 넣어서 극적인 전개들이 남발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트 노벨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애니메이션화가 됐을 때 이렇게 나온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요소들이 남발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꽤 피로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긍부정이 치열하게 맞붙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러한 요소들을 밑밥으로 깔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가 이 작품에서 괜찮은 에피소드라고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고, 혹은 예측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재미있게 봤던 에피소드, 의외로 파티 원 중 한 명인 벨프 크로저가 주인공과 동료가 되는 에피소드, 저는 이걸 꼽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힙스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괜찮다고 느낀 걸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이 에피소드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극적인 연출들이 남발되고 있는 그 에피소드들 가운데서 가장 이질적인 에피소드였어요. 그리고 이질적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극적이지 않다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상당히 담백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굉장히 짧은데, 그 짧은 에피소드에서 벨프 크루조라는 인물이 얼마나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는 인물인지가 꽤나 섬세하게 잘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존재했었는데, 예를 들면 벨프가 자신이 만든 장비들을 대하는 모습, 무기는 주인의 반신이다. 근데 마검이라고 하는 요소는
주인을 남겨두고 혼자 사라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난 마검을 만들지 않고 주인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통의 무기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자신만의 정신세계와 신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릴 수 있을지언정 저는 그것이 굉장히 담백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합류하고 나서 주인공에게 별다른 트러블 없이 그를 리더로 대해주고 확실하게 동료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사실 릴리의 합류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금 떠올려보면 감정을 좀 많이 소모하는 에피소드들이 연계가 됐었기 때문에 좀 피로도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 같은 경우는 별다른 피로감 없이 자연스럽게 주인공 파티에 녹아들게 되었고 파티에 안정감을 심어준 그러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파티에 합류한 일개의 인물이 아니라 주인공과 주인공 파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또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 패스 퍼레이드를 당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마인드 다운, 즉 이제 마력을 다 소모해서 기절해버리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끝까지 주인공 일행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고 또 여차하면 짐덩어리가 된 자신을 두고 가라. 그러한 근성과 희생정신들을 봤을 때 이 인물이 꽤나 마음에 들게 묘사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순수 캐릭터성만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정은 별로 안 가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상을 그려낸 인물도 아니고 개성이라던가 외모도 제 타입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작품 상에서는 꽤나 호감적으로 이 캐릭터가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던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여러가지 이유들을 통틀어서 벨프 크로저가 동료로 합류하는 에피소드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꿀잼 셀렉트의 종언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코너를 잘 마무리한 것 같네요. 재미있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할 얘기를 마음껏 풀어낸 것 같습니다. 뭐 딱히 키워드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코너를 구상한 건 아니었는데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키워드가 하나 보이는 것 같네요. 뭔가 이 작품의 세계관이든 장르든 작법에 약간 반하는 부분, 이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건드려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자평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만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실지는 제가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역시 애니메이션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다 떠나서 일단 저는 이 작품을 분명히 재미있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한 번쯤 보시고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 고루고루 흡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코너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그 상황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 잼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약칭 던만추 일기에 여론은 과연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탐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작품 명백한 메이저 작품이고 인지도가 깡패입니다. 아마 오타쿠 분들 사이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작품이 성공의 맛을 확실하게 봤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이 작품의 여론을 살펴봤는데
좀 놀랐어요, 사실. 생각보다 혹평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통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고평가를 받고 이제 좋은 점들을 발굴하는 쪽으로 치중을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 작품의 여론은 비판 여론과 긍정 여론이 상당 부분 양분되어 있는 형식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너의 구성을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날것의 비판들을 이 작품을 향해서 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 대체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명 양판소. 어떠한 부정 여론들이 나올지 아마 이 키워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어쨌든 그것은 그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을 또 열심히 해봐야겠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다 아는 클리셰들이구먼. 나 강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비판 여론들이 하늘에 둥실둥실 떠있는 형국인데요. 제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캐치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저의 감상으로 끝맺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개 방식,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진부한 거 아니냐, 이러한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판 여론들 중에서 가장 주류에 속하는 여론이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대체적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작법이든 구성 요소든 설정이든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그리고 작품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렘 정서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형 하렘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좀 고리타분한 작품이지 않느냐, 이러한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전에 지적하기도 했던 성장물과 관련된 그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안이 꼽게 다가오신 분들도 존재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라던가 그러한 작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틀에 박혀있고 뻔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감상인 거냐,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인 비판을 가하시는 분들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꽤나 재미있게 우리들에게 다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 여론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작품이 클리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작품이라는 그 정서 자체는 이 작품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소위 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빠에 속하는 분들이 모두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시냐면, 기본적으로가 이 작품에서 쓰여지고 있는 클리셰들은 전부 기존에 사랑받는, 그리고 재미가 보장되어 있는 클리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재미없기가 힘든 건 내가 동의하는데 어쨌든 틀에 박혀 있는 것을 이 정도 필력으로 재미있게 써내려가고 또 그것으로 인정받아서 메이저 작품이 됐다는 것은 이 작가의 필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실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변호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견도 일각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클리셰가 남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판타지물을 많이 감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쯤에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작품이 클리셰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을 좀 하나씩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설정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표면적으로는 장르가 판타지와 액션이지만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큰 축이라고 하는 거는 판타지의 게임의 시스템을 녹여냈다는 점, 뭐 던전이라던가 스킬, 스테이터스 이러한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렘이라는 요소인 겁니다. 벨이라는 남자 주인공 한 명이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에게 사랑받고 관심을 받는 이러한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벨에게 호의적인 캐릭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솔직히 좀 틀에 박혀 있는 캐릭터 상이라던가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있는데 릴리 루카 아데죠.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일단 같이 합류하게 되는 부분, 주인공을 등쳐먹기 위해서 교묘하게 접근을 했지만 주인공의 성품에 감화가 되고 결국 나중에는 벨에게 구원을 받아서 개심을 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러한 전형적인 동료 캐릭터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는 우리가 솔직히 애니메이션에서 너무나도 지겹게 봤던 기억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즈 발렌슈타인, 전형적인 쿨데레, 그리고 강한 여성상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뭐 굳이 판타지물에서 찾지 않더라도 하렘물이 엄청나게 등장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부함으로 다가오거나 클리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게임 시스템을 언급했었는데 게임이라고 하는 건 뭐 굳이 판타지나 이런 미디어 믹스에 녹여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매체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굳이 서브컬처적으로 풀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한몫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극적인 연출이 남발되고 있다는 그 맥락, 이 부분이 확실히 우리에게 클리셰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극적인 연출에 기름을 붓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공에게 계속 고난을 줘요. 근데 주인공은 한계를 돌파해서 그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인공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 주인공을 구제해줄 만한 사람들이 항상 옆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스토리가 틀에 박혀 있으며 변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기에 딱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하나씩 살펴보니까 클리셰적인 요소들이 넘쳐나는 이 지적이 맞긴 맞다.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좀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해요. 제가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꿀잼 셀렉트에서 언급한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을 제가 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기가 힘들고, 저도 어쨌든 간에 이 요소는 이 작품의 평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맹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제가 그간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에서 정말 지겹도록 언급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금 또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마스코트 캐릭터로서 명성이 자자한 헤스티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냐면요, 뭐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헤스티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명성과 인기를 구가할 수가 있었겠느냐?
단도직입적인 비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솔직히 이 작품 역해들 빼면 정말 볼 거 없는 작품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 라디오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요소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아실 겁니다. 특정 작품에 등장하는 마스코트에 속하는 캐릭터, 이것이 얼마만큼 애니메이션상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자주 해왔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정 작품을 분명히 감상을 했는데 그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장면에서 활약했던 혹은 귀여웠던 여성 캐릭터가 자꾸 우리들의 뇌를 지배하는 이러한 것들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면 작품이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만 남는 이러한 형국이 되기가 쉬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어떠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작가가 왜 그렇게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드는데 열정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쉬운 길이기 때문에. 일단 상업작품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야 되고 그러한 캐릭터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관련된 상품들이 소모가 되는 거란 말이죠. 다만 저는 항상 끝에 어떤 식의 이야기를 덧붙였었냐면 캐릭터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계가 발전을 해내기 위해서는 전개라던가 설정을 강화하는 그러한 작가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캐릭터만 소모하는 작품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제가 항상 끝맺음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단지 이제 이 작품에서의 비판 양상은 좀 다른 맥락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가 헬스티아 너무 좋아, 헬스티아 사랑해요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헬스티아 없었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작품, 이러한 비판이 꽤나 강하게 형성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사실 했냐면 이게 결국 재패니메이션의 숙명인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스코트 캐릭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또 한편에선 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전개하는 논리가 이거잖아요. 없으면은 거들떠도 안 보일 작품, 반대로 얘기하면 있으니까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실인 거고 저 또한 이 작품이 헬스티아로 뜨고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는 작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작품을 감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호기심이 들어서 이 작품을 감상했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시청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현저하게 떨어졌겠죠. 그러한 이제 팩트 폭격을 있는 그대로 당한 저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도 비주얼로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작품에서 비판을 그렇게 가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비주얼 때문에 이 작품을 봤는데 뭐 클리셰라던가 설정이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거기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 이러한 부분에서 아이러니를 느꼈다는 거죠. 뭐 다른 오타쿠분들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러한 기준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만큼 나라는 사람도 뭐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디오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논리에 잠식이 되어 있는 그런 전형적인 오타쿠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좀 했다는 거. 다소 씁쓸한 맛을 입안에 남기네요. 솔직히 할 얘기는 다 했고요.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지금 쏟아낸 이야기들이 저의 원 정서인 것이고 거기에서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시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 작품은 판타지물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판타지물들이 사실 양판소 작품이다. 이런 식의 악평을 듣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그 비판을 역시나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다 봤는데 도대체가 이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난 전혀 모르겠다. 이러한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이 작품을 보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여론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기존의 원서와 비교해 봤을 때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 간략화가 되어 있다. 이거는 아마 애니메이션이 일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작품의 설명이 친절하지가 않다. 이 맥락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여론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죠. 그리고 이러한 비판 여론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요러한 부분들이 설명 부족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작품의 기본적인 배경,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간략화가 되어 있어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요 요소인 스킬과 스테이터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원래 원서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다채롭고 직접적인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작품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서술을 하지 않고 있다. 아쉬움을 표현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주인공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억지 성장으로 비춰질 만큼 너무나도 간소화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은 사실 동의를 좀 합니다. 이 작품을 처음에 다 완결까지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 던전을 모험자들이 개척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너무나도 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감상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작중에 이제 등장하는 신들의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째서 신들이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또 던전에 들어갔을 때 그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칙이 생긴 것이냐, 혹은 어째서 자신의 파밀리아들, 그런 것들을 양성해내는 과정에 집착을 하고 그러한 새를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작품의 설정을 이해하지 못한 걸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스킬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인 벨 크라넬, 이 인물이 처음 얻게 되는 스킬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스킬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설명 중에 조숙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주인공이 강력해지는 그러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스킬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끝까지 봤을 때 그 내용과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작품상에서 그냥 이러한 스킬이 생겼네? 근데 좀 유니크한 스킬이네? 벨한테는 일단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그냥 오영부영 넘어가는 느낌으로 작품이 전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작품을 다 봤을 때 벨이라는 인물이 원래부터 그냥 잘라내어서 계속 잘라지는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뭔가 이상해서 이제 작품의 뒷 설정이라던가 어떤 해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나서 이 스킬 때문에 얘가 강해진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실 이 맥락이 제가 판타지를 주력 장르로 삼아서 감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일상물이라던가 그 외에 좀 독특한 설정을 가미해 놓은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만 해도 중요한 설정이나 떡밥,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판타지물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들을 다량으로 투척을 다 해놔요. 이곳저곳에. 그리고 그러한 설정들이 작품상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을 할 때까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친절하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설정이 아닌데 약간 재미로 넣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물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중요한 설정이고 저게 중요한 설정이고 이런 걸 제 눈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이게 사실 중요한 설정이라는 걸 조사해보던가 아니면 직접 원서를 읽어보고 곱씹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한 뒷 작업들을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판타지물을 자주 안 보는 겁니다. 일상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는 측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맥락이면 중요한 맥락이라고 어지간해서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차이점을 느끼는 편이어서
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타지물을 그냥 가끔 가다가 재미로 보는 정도,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00% 동의를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던전을 개척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째서 중요한 스킬을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설명해주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이 꽤 아쉬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강됐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비판 여론에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무작정 중요한 설정이니까 참고하세요라고 강조를 하면은 또 나름대로의 맛이 좀 떨어지긴 하겠죠, 사실. 그러한 떡밥들을 유추해 보면서 작품을 보는 것도 재미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의 호불호인 거지, 어쨌든 본인의 눈으로 작품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언제나처럼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저는 이제 노잼 셀렉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는 엔딩 속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바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에서 뵐게요.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기신 여론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작품이 과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타당한 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소모하는 장르의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뭐 분별력 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다른 거를 다 떠나서 그래도 저는 꽤 흡입력 있게 잘 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거슬리는 연출이라던가 틀에 박힌 이야기들, 뭐 흔히 이제 클리셰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작품을 볼 때 빠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꽤 다분하게 있었던 작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사운드 트랙도 이별을 고할 시간이 다가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뒤로 하기 전에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어떤 작품을 감상할 것인지 힌트를 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서 제가 볼 작품은요, 일단 배경이 농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원물의 요소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 작품을 뜨문뜨문 봤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감상을 느꼈었냐면 꽤나 진중한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의외로 좀 오고 가는 작품이구나, 이러한 감상을 느꼈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꽤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재밌는 이야기들 선사할 수 있도록 역시나 최선을 다해서 감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피곤하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테니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